예, 2024년 7월 18일, 음력으로는 6월 13일이 되겠는데요. 예, 학문 산책 135번째 특집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역사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지식 체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이제 도전장이 될 수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는 지중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는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이 핵폭탄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공부를 잘했던 사람일수록 또 역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문명학술의 이 연구원들이 박용수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 역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때,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뿌리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박용수 선생님의 책의 자료들을 또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사실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사실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은 진리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국 역사의 하나의 딸린 존재로서 설명이 되고, 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35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또 35년 동안에 우리가 식민사관의 잔재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타이틀로서 우리의 역사를 찾아 나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집 12번째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가 지중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 현재 지중해 문명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죠.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서양 문화사라든지 서양 철학사를 들여다보면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 또 문명사의 발전 과정으로 볼 때 길가메시에 대한 전설 이야기가, 신화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서양의 역사는, 서양의 뿌리는 길가메시로부터 출발하죠. 예, 우리말 한자로 바꾸면 유망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항오제에 염제신농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강씨들의 뿌리죠. 염제신농시는 바로 이 길가메시 유망의
자손으로 기주에서 도읍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염제 신농씨는 이제 동이족이라고 보통 부르죠. 동이족은 이제 조선족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길가메시 이야기가 바로 삼항오제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일단 이렇게 툭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역사의 시작과 출발이 바로 하은주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사마천의 사기의 이야기가 삼항오제로부터 출발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항오제가 나오는 이 시기에서부터 그 전의 역사, 우리가 흑해와 카스피 사이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에 있는 이 발칸 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코카서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산적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과학농법, 수로를 이용한 과학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시작했던 문명국이 이미 있었고요. 그 문명국에서부터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길가메시 이야기가 바로 아까 한자로 옮기면 유망인데요. 이 길가메시의 자손이 바로 염제 신농씨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역사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참에 우리가 삼항오제를 간단하게 이제 사기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염제 신농씨가 있고요, 황제 헌은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태호복기 씨가 있죠. 자, 그러면 염제 신농씨라든지 황제 헌은, 태호복기 씨, 염제 신농의 농사의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받들고 농사의 신이다. 뭔가 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수로를 이용한 농사 기법을 처음으로 발견한 농사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아카드인으로서 황제 헌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개 태호복기 씨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염제 신농씨라든지 황제 헌은, 태호복기 씨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 모습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마도 중앙아시아인에 가깝고 어쩌면 중앙아시아인보다도 더 유럽인에 더 가까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 하은주, 그 다음에 삼항 오제 이야기,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당뇨, 우순을 이렇게 이제 오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무대가 과연 어디인가이죠. 이 사람들의 살았던 역사적인 무대가 과연 어디일까? 자, 그러면 지중해 문명권의 였다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진초, 재현, 한이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중국이 무대다,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내용은 중국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러면 중국 땅에서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생긴 모습들이 지금 이제 아마도
지금 현재 중국인과는 아마 다른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해족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해족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있는 해족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 동양인에 가깝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종교도 지금 현재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슬람 세력들은 유일신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또 유일신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게 될까? 거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종교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 운동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를 제가 책에 내용들을 여러 내용들을 종합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웰리스가 1956년에 이 종교에 대해서 쓴 내용들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교 운동은 신앙 체계와 종교적 의례는 인간이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세상이 인간이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숨은 질서에 대한 설명이며 또한 그러한 질서를 파악하는 독특한 방법과 과정 및 그것을 표현하는 활동이고, 또한 인간들이 스스로 파악한 그 질서에 적응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웰리스가 1956년에 종교운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이 문화인류학에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곰곰이 이렇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유일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았을까? 또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환경과 여건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은 아닐까? 또 기독교인과 서구 유럽과 페르시아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이 이슬람권도 유일신을 믿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특별한 이유가 바로 종교운동에 지금 이제 웰리스가 1956년에 설명하고 있는 종교운동하고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가지고 올 때는 유일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환경과 여건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의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운동 중에서 요즘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신흥그림의 종교운동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신흥종교운동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이유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상태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런 상태를 변화시킬 만한 세속적인 힘을 갖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될 때 이러한 종교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교운동은
현재의 기존의 상태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를 변화시킬 만한 세속적인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할까? 집단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유계를 바탕으로 하고 철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수만 년 동안에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이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에 와서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행에 놓여져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명사의 발달 과정에 바로 소수의 폭력자를 억압해 가는 과정이 우리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사먼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과 사상에 바로 정치적인 폭력성에 국민들이 민심 이반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민심 이반이 일어난 사항을 틈타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스승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와 손잡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그 군사력과 군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지중해에서 바로 소아시아를 건너서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인도 북부에까지 도달하기는 쉽지가 않죠. 어떠한 특별한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미 지중해 그리스, 아테네,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해양 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공화정, 즉 그때의 공화정은 귀족공화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족공화정.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이지만 그때는 귀족공화정을 말합니다. 이 공화정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이 공화정이 바로 그동안의 수천 년 동안에 내려왔던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제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BC 356년에 태어나가지고 BC 323년에서 죽은 사람인데, 이게 나이가 한 33살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이 아다이 왕조 26대 군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6대 군주라는 뜻은 이 계급이 바로 왕의 군사 계급이라는 것이죠. 크산트리아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샤먼 사상에 가지고 있는 대척점에 있었던 샤먼 사상의 여러의 천문학 같은 것을 버리고 바로 철학과 문예로서 서구 유럽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동쪽으로는 인도에 있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북서부까지 이제 이 진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전까지 고대 서양의 전례가 없는 대제국을 이루게 됐는데 이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사 지도자였다고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334년에 바로 이 소아시아의 패권국가 군림하던 이 아르케메네스, 이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1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르메네스 제국이죠. 아르메네스 제국. 이 페르시아를 침공하여 10년에 걸치는 원정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카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1제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제1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 강령은 아드리아해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아드리아해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렀다는 그 강력이.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 이 페르시아와의 아케메니아 왕국이 샤먼 제국인데 이때부터 페르시아 문명이 계속 동진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서구 유럽을 대표하고 있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력이 소아시아를 침입하면서 페르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샤먼 세력들이 계속 동진해서 힌두쿠시 산을 넘고 그 다음에 파미르 산을 넘어서 도낭에 도달하고 도낭에 도달해서 바로 시안스안의 군사도시인 시안스안은 군사도시인 것입니다. 군사도시인 시안스안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추론해 보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문명, 가지고 있는 말과 글을 가지고 계속 동진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의 교육은 읽기, 악기, 놀기, 말타기, 사냥, 사움 이런 거에 대해서 능했다고 지금 현재 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 알렉산더 왕의 말의 이름이 이제 이 황소머리라고 되어 있죠. 황소머리, 왜 황소머리였겠습니까? 예. 이 알렉산더도 사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사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었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말의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황소머리는 바로 사먼 제국의 기본적인 상징물인 것이죠. 뿔 하나는 해와 뿔 하나는 달을 상징하고 그 중간에 매개자인 금성을 숭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금성 청동기 문명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의 기본적인 틀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도 바로 샤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제2계급의 군사 왕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사한사라 그랬는데 이게 왕중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의 시 황제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시 황제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왕 중의 왕 중의 왕, 황제 중의 황제. 자, 이집트의 파라오를 겸임했고요. 자, 스스로 아시아의 군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가 굳이 자기가 그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마케도니아 아다이 왕조를 대신하지 않고 이 아시아의 군주라고 말한 것은 샤먼 제국의 숲속의 왕 용궁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짐작만 할 수 있다고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추론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착실히 배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많이 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낙시메데스라고 또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알렉산더를 가르쳤는데 이분도 이 사람들과 함께 원정에 동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 이제 드디어 중앙아시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우리가 익숙했던 나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디아, 파르티아, 아리아, 드란지아나, 아라코시아, 박트리아, 스키타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걸쳐서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바로 지금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이아, 낭랑 이런 나라들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라고 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낭랑, 옥저, 동해, 그 다음에 가야 이런 나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성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다 죽어 죽겠느냐, 그게 아니라 아마 이들 그 세력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아마 동쪽으로 저는 이동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말을 할까? 예, 이런 내용하고 우리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국을 통치하는데 동서융합책을 했고요. 또 이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 터키로 이주를 많이 해서 그때의 터키에는 이 돌고리라든 이런 그 나라의 사람들로서 동양인의 수메르인으로서 더 동양인에 더 가까웠는데 아마 이때 이 소아시아로 이주시킴으로써 오늘날에 우리가 해족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 동양인인 듯 하면서도 서양인에 더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까지 지금 현재 널리 지금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아마 요 맥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터키로 많이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터키 쪽에 누가 그리스인들을.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박용수 선생님은 통칭 이것을 그리스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불교 미술의 간다라 미술이 나오게 되고, 간다라 미술은 바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가 둘이 손잡고 기존에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샤먼 제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철학과 문예를 바탕으로 해서 샤먼 제국을 부정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황금 비율에 맞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간다라 미술인데요. 이 간다라 미술은 원래 우리말 간드러지다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죠. 우리말 간드러지다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간드러지다라는 말이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었고 그 간다라 미술이 바탕이
바탕이 된 것을 그것을 불교적이면 이제 불상에 우리가 그 스며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다라 미술은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간다라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간다라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간들지다는 말이 이 역시 안에 이 간다라 미술 속에는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하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인간의 인체를 완벽하게 조각하는 그런 기법이 그 인문학적인 기법이죠. 이것이 불교의 불상에도 스며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 다섯 번째,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뭐 사치스럽고 호사로운 것은 멀리하고 절도의 덕을 가진 간직한 인물로서 이 그리스인이 스스로 지중해를 넘어서 세계 속에 있다고 이제 믿었던 아주 똑똑한 그런 그 황제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왕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33살에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제국은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이 제국 기간이 200년에서 한 300년 정도 이렇게 헬레니즘 기간을 가지게 됐는데, 요 지금 10번째 내용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할 때 빨간 걸로 적어놨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문화를 페르시아에 주입시키기 원했고 두 문화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양을 평준화시키려는 꿈을 열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여기서도 이 말의 맥락을 우리가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데, 바로 페르시아는 바로 사문 제국의 그 본향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흥 문화면은 세력이 바로 이 그리스 이 마케도니아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도 그리스 문화를 페르시아에 주입시키기를 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와 둘이 손잡고 이 페르시아에 주입시키기를 원했고 두 문화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자, 동서양을 평준화시키려는 꿈은 열망을 끝났다는 것이죠. 즉 열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사문 제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마케도니아는 바로 공화정인데 이 공화정은 귀족공화정이죠. 자, 그래서 사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제도가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결론. 지금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샤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샤먼 제국은 지중해 건너서 그리스 마케도니아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샤먼 제국은 그리스 로마 마케도니아의 장점은 공화정이 핵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화정은 귀족공화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샤먼 제국 이 페르시아는 중앙아시아, 도낭, 중원, 신라, 일본까지 이제 흘려들었는데, 아까 동전을 계속 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낙나, 옥저, 동해까지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에 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이데올리기 대립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은 샤먼 제국 즉 페르시아에 대한 이데올리기 대립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에서 코카서스 산맥으로 갔고, 코카서스 산맥에서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로 아카드 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황제 헌웅과 수메르족을 대표하고 있는 치우가 이제 부딪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오늘 지금 잠깐 제가 말을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르갈자겟인데, 이걸 치우고 수메르족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카드족이 사르곤인데 황제 셈족이다. 셈을 사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집트 문명에서 그리스 문명으로 로마 문명으로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근대화, 지금 이제 영미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